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심층 분석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럴드 와인버그, 제럴드 J. 와인버그의 전설적인 명저죠. 퀄리티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를 들고 왔습니다. 아, 그 책이요. 네, 워낙 방대한 책이라 전체를 다룰 순 없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4권 3부 7장 기술 도입하기, 영어로는 Introducing Technology 챕터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챕터가 제목만 보면 그냥 새로운 개발 툴 어떻게 도입하나 뭐 이런 가이드처럼 보일 수 있어요. 맞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와인버그는 여기서 소프트웨어 도구라는 걸 일종의 상징으로 사용하거든요. 조직의 새로운 프로세스나 방법론,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기술적 변화를 가져올 때 우리가 어떤 함정에 빠지는지 또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편적인 지혜를 담고 있죠. 아, 그러니까 도구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사람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비싼 최신 툴을 사왔으니 이제 우리 팀 생산성은 폭발할 거야. 뭐 이런 기대가 왜 처참하게 실패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파헤쳐보는 거죠. 그럼 그 충격적인 현실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좋습니다. 책 시작부터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저자가 여러 회사를 상대로 도구 설문조사, 그러니까 툴 서베이를 해봤더니요. 네, 그 유명한 설문조사죠. 회사에서 돈 주고 구매한 소프트웨어 도구의 무려 70%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한번 깔아서 테스트해보는 게 전부라는 거죠. 이게 말이 되나요? 정말 놀라운 수치죠. 10개 사면 7개는 그냥 창고에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먼지만 쌓이는 거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나마 사용되는 나머지 30%를 좀 더 자세히 보면요. 25%는 특정 팀 한두 곳이나 아니면 정말 잘 쓰는 에이스 직원 한 명만 쓰고 있고요. 아, 개인 플레이로만 쓰이는군요. 그렇죠. 조직 전체에 널리 퍼져서 쓰이는 건 정말 고작 5%에 불과합니다. 잠깐만요. 그럼 70 더하기 25 하면 95%잖아요. 그럼 95%는 사실상 전사적인 효과가 거의 없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심지어 그 널리 쓰인다는 5%마저도 해당 도구가 가진 잠재력의 10% 정도밖에 활용을 못한다고 해요. 와. 자, 이걸 전부 곱해서 계산을 해보면 아주 무서운 결론이 나옵니다. 만약 어떤 도구가 우리 회사의 생산성을 100% 향상시켜주겠다고 약속하고 들어왔다면요. 네. 실제 조직 전체에 미치는 효과는 고작 0.25%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오죠. 100을 기대했는데 현실은 0.25라니. 이건 뭐 거의 사기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없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인 거죠. 결국 문제는 도구의 성능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군요. 와인버그가 더 많은 도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가진 도구에서 더 많은 이점을 얻어낼 경영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한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와인버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우리 조직의 현재 상태를 진단해야 한다고 말해요. 기술을 도입하고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그 조직의 문화적 성숙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아, 진단이 먼저다. 네, 이걸 총 5가지 패턴으로 나눠서 설명하는데 아마 들어보시면 이거 완전 우리 회사 얘긴데? 하고 무릎을 탁 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말 그대로 무관심한 상태입니다. 조직 구성원들이 자기가 지금 도구를 쓰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를 못해요. 아예 인식조차 못한다고요? 네, 예를 들어 컴퓨터에 깔린 워드 프로세서나 스프레드시트가 내 업무 효율을 높여주는 도구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그냥 원래부터 거기 있었던 공기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아하, 그럼 다음 단계는 패턴 1, 가변, variable 단계네요. 여기선 좀 달라지나요? 네, 여기서부터 개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소위 슈퍼 개발자나 에이스 직원들이 나타나서 개인적으로 더 좋은 도구를 찾아 쓰는 거죠. 혼자서요? 네, 관리자한테 막 조르기도 하고 회사에서 안 사주면 몰래 불법 복제판을 구해다 쓰기도 하고요. 개인 단위의 혁신은 일어나는데 그게 조직 전체로 퍼지지는 못하고 파편적으로만 존재하는 아주 불안정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자연스러운 모습 같아요. 그런데 패턴 2, 정형, 루틴 단계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더라고요. 그렇죠. 경영진이 부디러 문제 해결에 나섰는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거잖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왜 이런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선의를 가지고 시작한 일이 왜 실패하는가? 이게 이 챕터의 핵심 질문 중 하나거든요. 네. 패턴 2 조직의 경영진은 보통 2가지 흔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첫째는 모두를 위한 최고의 도구 하나를 찾겠다면서 위원회를 만드는 거예요. 아, 위원회. 듣기만 해도 답답한데요? 그렇죠. 그리고는 몇 달, 몇 년씩 논쟁만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럼 두 번째 실수는 뭔가요? 그게 더 위험한데요. 바로 위기에 빠진 프로젝트를 구할 마법의 탄환, 책에서는 빅 매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찾아 나서는 겁니다. 아, 한 방을 노리는 거군요. 맞아요. 당장 프로젝트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비싼 돈을 주고 이것만 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광고하는 도구를 덜컥 사버리는 거죠. 물론 그 도구가 프로젝트를 구원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다른 데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그 유명한 양담그기, 십 디핑이 등장하는군요. 맞습니다. 경영진이 비싼 도구를 사온 뒤에 모든 직원을 의무적으로 똑같은 교육에 밀어넣는 걸 와인버그가 아주 신랄하게 비판해요. 양들을 소독액에 담갔다 빼는 모습에 빗댄 거군요. 네. 근데 교육이 끝나면요. 아무런 후속 지원이나 관리가 없어요. 사람들은 당연히 불편하고 낯선 새 도구 대신 원래 일하던 익숙한 방식으로 돌아가 버리죠. 결국 도구는 그냥 비싼 장식품이 되는 거고요. 근데 경영진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공평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모든 직원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주는 거니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효율성과 공평함이라는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사람마다 배우는 속도도 다르고 당장 맡은 업무도 다른데 이걸 무시하고 획일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건 사실 가장 비효율적인 방식이죠. 그렇겠네요. 더 나쁜 건 이런 탑다운 방식이 패턴 1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나던 개인들의 혁신 의지마저 꺾어버린다는 겁니다. 어차피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데 뭐하러 내가 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암울한데요. 대부분의 조직이 이 패턴 2에 덫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악순환을 끊고 앞으로 나아가는 조직은 어떤 특징을 보이나요? 여기서부터 이제 긍정적인 단계로 넘어갑니다. 패턴 3, 조정, 스티어링 단계인데요. 이 단계의 관리자들은 모두를 위한 완벽한 도구라는 환상을 버립니다. 아, 환상을 버리는군요. 네, 대신 패턴 1의 그 에이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사용하는 도구들을 유심히 관찰하죠. 저 팀에서 쓰는 저 도구가 효과가 괜찮은데? 싶으면 그걸 다른 팀에도 한번 써보라고 권유하고 지원해주는 겁니다. 강요가 아니라 관찰과 지원이군요. 맞습니다. 개인의 주도성을 인정하면서 조직 차원의 확산을 조심스럽게 조율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마지막 가장 이상적인 패턴 4, 예측, anticipating 단계는 어떤 경지인가요? 패턴 4 조직은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가 라는 명확한 목표를 먼저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를 능동적으로 탐색하죠. 목표가 먼저군요. 그렇죠. 여기에는 전문적으로 훈련된 수용 그룹, 리셉터 그룹이 있어서 새로운 기술을 먼저 테스트하고 조직에 맞게 다듬는 역할을 하고요. 변화 전문가, change artists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기술이 조직 전체에 부드럽게 퍼져나가도록 돕습니다. 역할 분담이 확실하네요. 네. 그래서 경영진의 역할은 저 도구를 사라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화와 시스템 자체가 잘 작동하도록 정원을 가꾸듯 돌보는 데 집중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왜 대부분의 조직이 이 이상적인 패턴 후에 도달하기 어려울까요? 특히 프로젝트가 위기에 처하고 시간이 없을 때는 더더욱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바로 그 지점을 설명하기 위해 와인버그는 기술 이전의 두 가지 법칙, The Laws of Technology Transfer를 제시합니다. 위기에 처한 조직이 왜 계속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는지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통찰이죠. 제1법칙이 장기적인 이익은 단기적인 이익이 희생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long range good tends to be sacrificed to short range good 이라는 거였죠. 이건 정말 뼈아프게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가장 고전적인 예시가 버그 잡느라 너무 바빠서 버그를 더 잘 잡게 해줄 디버깅 도구를 도입할 시간이 없다는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아,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당장 눈앞에 불을 끄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다 보니 소방 시스템 자체를 개선할 여유가 없는 거죠. 나중에 한가해지면 제대로 하자는 말이 반복되지만 그런 날은 영원히 오지 않고 문제는 계속 악화됩니다. 제1법칙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바쁘면 새로운 걸 못하죠. 그런데 제2법칙은 좀 의외였어요. 단기적인 실현 가능성은 장기적인 완벽함에 희생되는 경향이 있다. 영어로는 short range feasibility tends to be sacrificed to long range perfection.
완벽을 추구하는 게 왜 문제가 되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벽함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일종의 현실 도피에 가깝죠. 현실 도피요.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특히 아이디어가 많은 비저너리, 엔티 비저너리 성향의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인데요. 당장 도움이 되는 작고 현실적인 해결책은 너무 사소해 보이니까 무시하고요.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궁극의 완벽한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만 몰두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아, 그러니까 제1법칙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당장 해야 할 개선을 미루는 거고, 제2법칙은 반대로 궁극의 솔루션을 설계한다는 핑계로 당장 할 수 있는 개선을 외면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둘 다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똑같은 거죠. 와, 그래서 저자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관점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혹시 당신 조직의 도구 문제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제조, 매뉴팩처링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있는 좋은 것을 널리 퍼뜨리지 못하는 유통, 디스트리뷰션의 문제가 아닐까요? 하고 묻는 거죠. 해결책은 이미 조직 내에 누군가가 만들어서 조용히 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걸 찾아내서 확산시키는 게 먼저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이 두 가지 법칙의 덫을 이겨낸 실제 사례로 관리자 워런의 이야기가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네, 워런의 팀은 소스코드 버전 관리가 완전히 엉망이 돼서요. 특정 버전의 소스코드를 찾는데 며칠씩 걸리는 최악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제1법칙의 노예가 된 상황이었죠. 시간이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겠네요. 맞습니다. 모두가 자동화된 형상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시간이 없다고 외치고 있었어요. 그때 워런이 정말 예상 밖의 행동을 하죠. 어떤 행동이었죠? 이중 접근, 듀얼 어프로치라는 아주 현명한 전략을 썼어요. 한편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신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할 팀을 따로 꾸렸습니다. 이건 장기적인 완벽함을 추구하는 거죠. 네. 하지만 동시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사무실 창고에 종이로 된 소스 코드 라이브러리라는 아주 구식의 시스템을 즉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실현 가능성을 챙긴 거고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최첨단 기술을 다루는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종이의 소스 코드를 인수해서 관리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주변 개발자들의 반발은 없었나요? 지금 시대에 무슨 종이냐 같은 반응이 나왔을 법도 한데요. 당연히 처음에는 다들 비웃었죠. 하지만 워런은 개발자들의 시간을 뺏지 않고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창고를 청소하고 가구를 날랐습니다. 솔선수범했군요. 네, 관리자가 진심으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 저 사람은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구나 라고 느끼고 하나둘씩 자발적으로 돕기 시작했죠. 그 결과가 놀라웠죠. 네, 그 원시적인 종이 라이브러리 덕분에 소스 코드를 찾는 시간이 며칠에서 몇 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팀은 극심한 압박에서 벗어나 숨 쉴 틈을 찾았고 그 덕분에 시간을 벌어 장기적인 목표였던 자동화 시스템을 제대로 완성할 수 있었죠. 와, 만약 워런이 당장의 해결책 없이 완벽한 시스템만 기다렸다면 팀은 아마 붕괴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워런의 이야기가 바로 기술 이전의 10계명, The Ten Commandments of Technology Transfer를 완벽하게 실천한 사례라고 책에 나옵니다. 이 계명들도 몇 가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 계명들 중에 특히 이웃의 최적 기술을 탐내지 말라는 말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The best is the enemy of the good 이라는 유명한 격언과도 통하죠. 아, 최고문은 좋음의 적이다. 네. 세상에서 가장 좋고 가장 최적화된 기술을 찾으려고 애쓰다 보면 지금 당장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충분히 좋은 기술을 놓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맞아요. 볶음은 최고의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오히려 좋은 시작을 막는다는 거군요. 워런의 종이 라이브러리는 누가 봐도 최고의 기술은 아니었지만 그 위기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었던 것처럼요. 또 하나 중요한 계명은 계획을 세우되 그 계획을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워런은 장기 계획과 단기 계획을 모두 가지고 있었지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했죠. 그리고 사용자를 존중하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라 라는 계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 개발자들의 불평을 윽박지르지 않았다는 점이요? 맞습니다. 그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니까요. 듣고 보니 이 모든 계명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책의 마지막에 나오는 제11계명이라고도 불리는 개념이죠. 바로 도움 모델, 헬풀 모델입니다. 네.
이건 기술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마음가짐, 세상을 보는 관점에 가깝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보이든 모든 사람은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영어로는 No matter how it looks, everyone is trying to be helpful이죠.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누군가 제 계획에 대해 그 방식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팀은 이라고 말할 때 그걸 제 아이디어에 대한 공격이나 저항, resistance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군요. 정합합니다. 그 저항을 내 계획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보는 순간 나는 그 사람과 싸우게 됩니다. 그렇죠. 방어적이 되죠. 하지만 도움 모델의 관점에서는 그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당신의 계획이 성공하려면 당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우리 팀의 이런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라는 아주 귀중한 정보로 들리는 거죠. 그 사람은 나를 방해하려는 게 아니라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와, 이건 정말 어려운 경지인데요. 본능적으로는 반대 의견을 들으면 방어적이 되기 마련인데 그걸 정보로 받아들이라니. 하지만 그게 가능하다면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와인버거는 저항에 맞서 싸우는 순간 진짜 저항이 시작된다고 경고합니다. 도움 모델의 관점을 가지면 변화에 반대하는 사람조차도 내 계획을 더 완벽하게 만들어줄 협력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결국 새로운 기술을 성공적으로 도입하는 건 최첨단 도구를 사오는 기술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게 명확해지네요. 그렇죠. 우리 조직의 문화적 성숙도를 진단하고 사람들의 진짜 문제를 이해하고 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지극히 인간적인 과정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당장 해결해야 할 급한 불과 언젠간 도달해야 할 완벽한 이상이라는 그 양극단의 유혹 사이에서 월원처럼 현명하게 균형을 잡는 지혜가 필요하죠. 오늘 살펴본 와인버그의 통찰이 청취자 여러분의 조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이 직접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책에서 미트리다티즘이라는 흥미로운 개념을 소개하는데요. 네, 그 독약 이야기죠. 맞습니다. 고대 폰토스의 왕이었던 미트리다테스가 독사를 피하려고 아주 적은 양의 독부터 시작해서 점차 복용량을 늘려가며 스스로 독에 대한 내성을 길렀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했죠. 만약 여러분의 조직에 도입하려는 거대하고 복잡한 기술이 있다면요. 조직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전면 시행이라는 치명적인 복용량 대신 우리 조직이 큰 거부감 없이 소화해낼 수 있는 가장 작은 첫 번째 한 스푼의 복용량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